당초 증권사의 예상치를 1조나 훌쩍 뛰어넘는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출시한 갤럭시 S7이 출시 초반 흥행에 성공하면서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7주 때 하락하던 전국 아파트값이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에 육박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의 강세로 8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머지않아 사람 대신 드론이 집까지 물건을 배송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1위 물류회사인 CJ 대한토군이 세계 최초로 추락을 방지해 안전하게 물건을 내려주는 낙하산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용산 참사로 8년여간 멈춰있던 용산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재개돼 최고 43층 주상복합 단지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센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이 집계됐습니다. 당초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는데요.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이 초기 흥행에 성공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 49조 원과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매출은 4%, 영업이익은 10.4% 개선됐습니다. 당초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올 1분기 5조 6천여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보다 1조가량이나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실적 방어의 1등 공신은 갤럭시 S7. 지난달 출시 이후 한 달도 안 돼 글로벌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넘어섰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판매량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추정치 대비 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엣지 비중이 올라가고 IM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전사적으로 좀 영업이익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S7의 출시 초반 흥행으로 모바일 부문의 실적이 개선된 것이 전체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분기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이 1년 전에 비해 100원 넘게 오르는 등 연초부터 이어진 환율 효과도 실적 개선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고전이 예상됐던 반도체 부문은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해 2조 5천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려 선방했습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부문은 3천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소비자 가전 부문은 TV 판매량 감소에도 SUHD TV와 셰프 컬렉션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4천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은 2014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 4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분기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글로벌 탑 전자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주 연속 내린 뒤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로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8주 만에 하락세가 멈춘 것입니다. 수도권이 0.01% 오른 가운데 서울이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0.03%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2단지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에 육박하는 고분양가로 책정되는 등 재건축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세를 받쳤습니다. 개포주공 2단지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1만 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몰리며 평균 33.6대 1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인근 재건축 단지로 옮아가면서 강남구 전체 시세가 지난주보다 높은 0.11% 상승했습니다. 송파구와 강동구도 각각 0.01%와 0.05% 오르는 등 지난주 대비 상승했습니다. 서초구도 0.03%로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올라 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분양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 전반적으로 거래는 많지 않은 가운데 가격은 항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1% 하락했습니다. 다만 과천시가 1만 가구에 달하는 재건축 소식에 전주 대비 0.07%포인트 올랐고 남양주시는 상계동까지 연결되는 덕릉터널과 덕송내가 고속화도로 등 교통 호재 덕에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세는 이사 수요가 움직이며 전국 기준 0.06% 올랐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0.01%포인트 소폭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0.04%로 지난주와 동일했으나 경기도와 인천은 나란히 0.1%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머지않아 하늘을 나는 택배기사 드론이 등장할 텐데요. 이에 맞춰 1위 물류회사인 CJ 대한통운이 세계 최초로 낙하산 드론을 개발해 드론 배송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위로 모습을 드러낸 드론. 어디론가 유유히 가고 있습니다. 배송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하고 센서를 통해 최종 목적지를 감지합니다. 한 가정집 마당에 파란 상자를 놓고 사라집니다. 아마존이 개발 중인 무인 택배 드론 프라임에어입니다. 전 세계에서 드론 기술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 물류 선도업체인 CJ 대한통운이 세계 최초로 낙하산을 자동으로 펼치는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드론에 내장된 낙하산 자동 작동 장치는 비상 상황이 생겨 드론이 떨어지게 될 경우 낙하산을 자동으로 펼쳐줍니다. 이 장치 덕에 드론은 추락하더라도 속도가 90% 이상 줄어 피해를 적게 입게 됩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개발한 화물 자동 하강 장치를 통해 드론이 착륙하거나 근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하게 화물을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드론 및 컨트롤 박스에서 화물을 줄로 매달아 원하는 높이에서 내려보내는 기술입니다. 미국과 중국 업체들이 드론 기술 개발에 앞장서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응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의미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드론 기술을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해야 될까? 비즈니스를 연구하는데 앞으로 개발을 했나? CJ 대한통운은 지난해 5월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CJ 스카이도어라는 이름의 드론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무인 비행 장치를 활용하는 시범 사업자로 선정돼 안정성 검증을 위한 시험 비행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용산 참사를 겪었던 용산 4구역 정비 사업이 8년 만에 재개돼 최고 43층 주상복합단지로 거듭납니다. 2020년이면 용산 4구역 53,066제곱미터 일대가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약 8년간 멈춰있던 용산 4구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 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용산 4구역 개발 착공에 들어간 뒤 2020년 6월 용산 4구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 53,066제곱미터에 31층에서 4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4개 동과 업무시설 1개 동, 5층짜리 공공시설과 17,615제곱미터의 문화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기부 체납을 통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규모의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문화복지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구역 내 공원은 미디어 광장과 용산 프롬나드 등 주변 공원 등을 합치면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을 더한 것보다 약 1.3배 큰 규모로 조성됩니다. 공공성 확보 측면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좀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사업성도 있으면서 이제 4구역이 정상화돼서 가게 되면 용산역 주변 일대가 침체됐던 경제도 아마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산 4구역은 지난 2009년 재개발의 보상대책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등 참사가 발생한 곳으로 2년 뒤엔 시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조합은 파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 코디네이터 파견 지원 등으로 새로운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 재선정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용산 4구역 사업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사망자를 위한 추모 수목식재, 상가 우선 분양권 제공, 현장 내 임시식당 운영과 같은 용산 참사 합의사항 역시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해마다 세계 글로벌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세계 최대 브랜딩 컨설팅 그룹 인터브랜드가 한국을 대표하는 50대 기업을 발표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활약이 두드러진 기업들은 어디였을까요?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50대 브랜드 가치 총액이 12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랜딩 컨설팅 그룹 인터브랜드는 어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나움 3층 갤러리홀에서 2016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행사를 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0대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최상위 브랜드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텔레콤, 그리고 네이버가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랜드 가치가 5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평가돼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2조 4,490억 원과 6조 2천억 원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상위 5개 브랜드 가치는 77조 원대로 전체 50대 브랜드의 60%를 차지했습니다. 50대 브랜드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브랜드로는 코웨이와 아모레퍼시픽 등입니다. 장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코웨이의 브랜드 가치 성장률은 작년 대비 44% 이상 올랐고 뷰티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2조 원대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으며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가장 성장한 기업 중에 저희들이 코웨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네이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기업들도요. 여러 가지 사업 확장 부분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전략 부분 그리고 고객 경험을 새롭게 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 상승을 도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NC소프트는 각각 18위, 30위를 기록하며 50대 브랜드에 새로 입성했고 국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SM이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SM은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불리는 문화기술을 창조해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현지화 전략을 위하여 설립한 해외 법인들을 통하여 저희가 사업을 확장해 왔던 것이 근본에 저희가 이렇게 선정될 수 있었던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업의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행사를 주관한 문 대표는 한류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과 기업의 브랜드를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은행 지주회사의 순이익은 한 해 전보다 12% 넘게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은행들은 아무리 적은 규모라도 신규 수익이 발생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금리 기조의 수익성이 떨어져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닌 듯합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수익성 악화로 고민에 빠진 은행들이 작더라도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익원을 깐깐히 챙기고 나섰습니다. 수협은행은 이르면 이달래 골드바 판매에 나섭니다. 사실 골드바 판매는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이 큰 사업은 아닙니다. 골드바 가격에는 5% 정도의 판매 수수료가 붙는데 국제 금시세 환율이 반영되고 보관 운송 등 제반 비용과 한국 금고래소 수수료 등을 제하면 2% 정도가 은행 몫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당장 새로운 수익이 발생하고 골드바 판매로 우량 고객들의 점포 방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자존심을 버리고 제2금융권과 손을 잡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2금융권 대출 상품을 안내해 판매가 이루어지면 중개 수수료를 받는 식입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에서는 수익성이 적은 데다 이미지 훼손이 우려돼 꺼려왔던 부분입니다. 실제 중개 수수료는 대부분 1% 내외로 적은 편입니다. 기존에 넓게 사용하던 점포 공간도 신규 수익 창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권 최초로 영업점과 커피숍을 결합한 카페인 브랜치를 선보였습니다. 우리은행은 기존 점포 공간의 절반가량을 커피숍에 내주고 임대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KB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통합 이후 점포 통폐합 과정에서 효용성이 떨어진 점포 부지와 빌딩을 임대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투자와 하나생명이 지분 19%를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에 매각해 오피스텔 등 임대주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KB하나은행은 유휴부동산 처분이익이 발생하고 하나금융투자와 하나생명은 투자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유례없는 초저금리 덕분에 미운오리 신세를 벗어난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변액보험 상품인데요.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변액보험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저금리 덕에 변액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변액보험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이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를 해서 운용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을 나눠주는 그런 보험 상품을 말하는데요. 보험금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결과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변액보험인 것입니다. 이 주식이나 채권, 펀드의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나 연금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최근에 저금리로 인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이 변액보험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액보험은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품이기도 한데요. 이 변액보험 가입할 때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최저 보증이 있나 이거부터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변액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는 변액종신보험, 연금을 주는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목돈을 쌓아가는 것이 목적인 변액적립보험 등으로 나뉩니다. 변액보험은 펀드 등의 수익률에 따라서 탈 수 있는 보험금이 바뀌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요. 사망보험금이나 연금이 깎이면 노후 대비나 유가족의 생활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보통 최저보증 금액이라는 것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액종신보험의 최저보증 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적어도 1억 원을 준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수익률이 좋아서 적립금이 늘어나면 사망보험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이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상품 요약서에 최저보증이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저보증금이 없는 변액보험은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변액보험은 사업비가 큰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손해가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변액보험은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업비를 왕창 떼도록 설계된 보험도 많아서 가입 후에 1, 2년이 지난 후에 적립금을 조회를 해보면 사업비 때문에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 제대로 알아둬야 하는데요. 변액보험 상품 요약서에 보면 해지 환급금을 예시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표는 가상의 투자 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을 하고 가입 후 3개월에서 20년 사이에 해약을 할 때 그때까지 낸 보험료 중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사망보험금을 주는 변액종신보험은 변액연금보험, 변액저축보험보다는 해지 환급금이 낮은 편입니다. 네, 요즘 가게 살림살이가 좀 퍽퍽해지다 보니까 이 중도에 보험을 해지하는 가게도 많다고 하는데요. 가게 사정에 따라서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에 자유롭게 보험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상품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인데요. 중도 인출이 얼마나 언제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액보험은 수시로 사고팔 수 있는 펀드와는 달리 중간에 해약하면 불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니버셜이란 적립한 돈의 일부를 만기 전에 인출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는 기능을 뜻합니다. 그런데 중도 인출 가능 금액과 중도 인출 수수료 등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중도 인출 가능 시점도 가입 후 1개월부터 2년 후까지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또 인출할 수 있는 돈도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변액보험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좀 알아봤는데요. 또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모든 보험이 그렇겠지만 변액보험 역시 상품 자체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관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사실 약관이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각 생명보험사 홈페이지에 상품 공시실에 있는 상품 요약서를 살피는 것이 변액보험에 더 유용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나 손실 위험 등을 꼼꼼하게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변액보험이 무엇이고 또 가입할 때 어떤 점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이라면 당류 섭취 기준량은 200kcal로 당으로 환산하면 50g이 됩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당류 섭취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가공식품 당류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를 초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은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각각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시리얼과 소스류 등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사탕류나 탄산음료에 대해선 고열량, 저영양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커피 전문점의 디저트나 슬러시, 빙수 등 조리식품과 또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에 자율적으로 당류를 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LG전자가 공개한 LG G5 TV 광고 영상이 온라인 조회수 1,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LG전자 페이스북에 소개한 G5 광고 영상은 6일 만에 1,000만 조회를 넘어섰고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한 횟수도 10만 건에 달했습니다. 광고 영상 속에서 영화배우 제이슨 스타뎀이 G5 모듈의 확장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 영상 속 모든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SNS 사용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제이슨 스타뎀은 웨이터, 경비원, 아기 등 10가지 역할을 소화하며 재미와 함께 LG 프렌즈의 즐거운 모바일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스를 계기로 새삼 부각된 주요 조세 회피처에서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2조 7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주 정보업체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를 분석한 결과 조세 회피처에 주소를 둔 외국인 지분이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2조 7,0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 가치 44조 6,244억 원의 6%를 넘는 수준입니다. 소재지별로 보면 버진 아일랜드가 1조 9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버뮤다, 케이만 군도, 스위스 순입니다. 여기에 조세 회피처로 의심을 사는 싱가폴, 홍콩,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소재 투자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15조 6,742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들 조세 회피처 소재 투자자 중 상당수가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운용하는 내국인을 뜻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소셜커머스 티몬이 생필품 쇼핑 채널 슈퍼마트에서 파격가로 판매하고 있는 생필품 80종에 대해 최대 37%의 추가 할인을 단행합니다. 티몬은 생필품 80종에 대해 최고 7,000원 쿠폰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가격 정책을 4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슈퍼프라이스 상품 판매 가격에는 같은 시간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가격이 병기돼 있어 한눈에 얼마나 저렴하게 판매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티몬은 기존 4,400원에 판매되던 얼큰한 너구리 5입이 3,220원에, 올리브 짜파게티 5입은 3,140원, 땡큐 화장지 30롤은 4,340원으로 가격을 내려 판매합니다. 대형마트와 소셜커머스 간 최저가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 할인율로 고객 마케팅에 속도를 냈습니다. 티몬은 최근 대형마트에서 최저가를 선언하며 주력 상품으로 선보였던 10여 개 상품군에 비해 상품군도 훨씬 다양하고 할인 폭도 커 소비자가 받는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대 IT 제조벤처 집적지로 불리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 정보기술과 바이오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기업 지원 시설인 G밸리테크 플랫폼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오늘 서울 금천구 가산동 G밸리테크 플랫폼 현장에서 개관 행사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디지털 2단지 현대 아울렛 7층에 위치한 G밸리테크 플랫폼은 스타트업과 창업 준비자들을 위한 교류 협력 공간과 상담이 가능한 기업 성장 지원센터, 그리고 제조혁신 지원센터 등 3가지 기업 지원 기능을 갖췄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앞으로 G밸리테크 플랫폼을 중심으로 창업 공간 제공, 네트워킹, 컨설팅, 제조혁신 등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상품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카드 담호화를 올해 안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혼인율이 또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또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습니다. 화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 아동이 2011년 기준으로 최대 68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지만 독감은 여전히 유행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